노자의 무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무성한 숲이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지라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마지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지 선생님, 농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일하지만 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미합니다. 작물은 잘 자라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평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참으로 무의의 실천이 필요하겠구나. 내게 따라오거라. 마지는 농부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너른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는 농부에게 앉으라고 하고 그도 함께 앉았습니다. 시냇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보아라. 마지가 말했다. 이 시냇물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만 저절로 흐름을 찾아간다. 나무는 자기 자리에 뿌리를 박고 자연스럽게 자란다. 생명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본질이다. 농부는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제 삶의 무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마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문제는 너무 애써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야.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결과를 강요하려고 하니 자연의 흐름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지. 이제는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농부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를 따라 마을로 돌아와서 마지의 조언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되 더 이상 과도한 노력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자연스럽게 보내고 작물을 돌보면서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농부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작물은 무성하게 자라고 가족들은 그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의 말대로 그는 무의를 실천하여 평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부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듣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를 통해 얻은 지혜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곳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의의 철학은 그렇게 한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평온과 조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태계 이황의 이론, 이기이원론을 통해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썰은 이황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재미있게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샵샵샵 나무와 스마트폰의 비밀. 어느 날 태계 이황의 학교에서 철학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조용한 숲속에 위치한 학교 정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황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업에서 배운 이기이원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느냐?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손에 든 나무 조각과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두 물건, 나무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와 기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나무는 자연의 부산물로 기이다. 그리고 이 나무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 즉 이는 무언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잘 보거라.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스마트폰도 기록을 수 있나요? 이황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스마트폰도 물질적 요소로 구성된 기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본질과 사용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이에 해당하겠지.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핸드폰 게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이황 선생님도 씩 웃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이 본질적인 사용 목적과 우리가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야.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게임이 윤리적으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을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하지. 그 학생은 부끄러워하며 게임을 껐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다시 나무 조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나무 조각도 단순한 재료일 뿐이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의 일을 반영하지. 좋은 본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이황 선생님은 나무 조각을 하나씩 나누며 말했다. 이 나무 조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볼까? 나무 조각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방식이 바로 이기이원론의 실천이야. 나무 조각을 무언가 아름답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 과정과 결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거다. 학생들은 나무 조각을 들고 머리를 맞대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무 조각으로 작은 인형을, 또 다른 학생은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며 무언가를 창조하는 동안 이황 선생님은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은 각자 만든 작품을 이황 선생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하나하나 작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품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윤리적 원칙과 창의성이 담겨 있어. 이게 바로 이기이원론의 실천이란다. 사물의 물질적인 기와 그것의 존재, 이유와 본질적인 원리인 이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학생들은 그제서야 이황 선생님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이날 이후 학생들은 책의 이황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황 선생님의 철학은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요소와 더불어 윤리적 원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도 이와 기의 조화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율곡이라는 지혜롭고 고매한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이원론이라는 깊고도 복잡한 철학적 이론을 통해 세상 이치와 현상을 설명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이원론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했던 한 가지 재미있는 썰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는 율곡이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운 철학적 개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하지 못해 하였습니다. 그러자 율곡이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고는 마을의 대장장이인 용희씨를 찾아 데려오라 했습니다. 용희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성실한 장인이었고 그의 대장간은 항상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율곡이는 용희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용희씨, 이기이원론을 설명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용희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물론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율곡이는 마을 사람들을 단숨에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커다란 장작 더미를 쌓아 올리고 큰 망치와 무거운 쇠 부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율곡이가 말했다. 이 장작 더미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희씨가 나섰습니다. 이 장작 더미는 기입니다. 이 기가 없다면 우리가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쇠를 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작 더미가 그저 쌓여있다고 해서 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율곡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불의 열기는 이 기를 활성화시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희씨는 예리한 불쏘 시계로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높이 타오르며 장작 더미를 휘감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환호성이 조금 진정되자 율곡이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용희씨, 준비되셨나요? 용희씨는 큰 망치를 손에 쥐고는 무거운 쇠붙이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쇠붙이는 이입니다. 이 자체로는 아무런 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그 안에는 본질적인 법칙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용희씨는 쇠붙이를 불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뜨겁게 달궈지자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어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쾅쾅 울리는 망치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한껏 집중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율곡이가 말했다. 이 기와 이가 결합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는 이 쇠붙이를 달구고 이는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적 원리로 우리가 원하는 도구로 변신합니다. 점점 형태가 잡혀가는 쇠붙이는 마침내 하나의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칼은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기이원론은 이렇듯 이와 기가 따로 존재하지만 항상 함께 작용하며 모든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본질적인 법칙과 원리이며 기는 그 법칙을 실제로 실행하는 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명확한 예시를 통해 율곡이의 깊은 철학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율곡이와 용희씨는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쉽게 전달하는 일을 이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현명함과 지혜를 더할 나위 없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의 친구인 철학 자김씨가 한적한 카페에서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해 공부하던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흥미가 생겨나는 콘텐츠겠군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논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심부름을 게을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김씨는 어머니로부터 동네 슈퍼에 가서 설탕 좀 사와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급했기에 설탕을
사러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가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별론 슈퍼에서 사지 않고 일단 놀러 가버렸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니 친구들은 이미 숨기셨겠지만 김씨는 순간 남았다. 설탕을 떠올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슈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노는 친구인 철학 자미생이 그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생은 김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너 설탕 샀어? 김씨는 아니라고 하니 미생은 단호하게 그럼 어서 슈퍼 가서 사와. 도덕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너는 우리와 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결국 설탕을 사러 슈퍼로 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생이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지? 설탕을 사는 것과 도덕이 정말 연관이 있나? 그러다 슈퍼에 도착하고 설탕을 사지 않았던 교직으로 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미생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갔습니다. 미생이 생각하는 도덕은 설정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 바로 칸트의 정언명령을 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는 미생에게 칸트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미생은 달리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정언명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설탕을 사지 않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 어머니의 부탁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타인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 김씨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 김씨는 작은 약속이라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곧 보편적 법칙이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야기를 마치며 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야. 가끔 내가 이런 소소한 약속을 지키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하루 소중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사소한 약속들을 어기고 살아가지만 그 약속들을 지키려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신뢰와 사회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김씨와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김씨의 이야기를 들은 호로는 설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심부름 도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죠. 결국 그날의 김씨의 체험은 저에게도 기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